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갓길에 세워진 낡은 택시 안이 조용했다. 미터기는 꺼져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강민주는 손에 쥔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실내등 불빛이 그의 얼굴과 종이 위를 함께 비추고 있었다. 뒷좌석 손님이 두고 내린 봉투에서 나온 메모지였다.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 파출소에 맡기면 그만인 분실물이었다. 그런데 봉투 입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메모지 한 장이 흘러나왔다. 몇 줄 되지 않는 글이었다. 그런데 민주는 벌써 세 번째 그 문장들을 눈으로 짚고 있었다. 읽을수록 숨이 조여들었다. 손가락이 종이 끝을 꽉 쥐었다. 차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에어컨도 꺼져 있었는데 등줄기에 땀이 배어들었다. 거기 적힌 코드명 하나. 세상에 단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공식 문서에도 단 한 번 오른 적 없는 이름이었다. 15년 전 그가 혼자 붙였던 것이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다. 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이 종이 위에 있었다. 민주는 종이를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언제부터인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골목 끝 가로등이 빗속에서 흔들렸다. 봉투 안에는 메모지 말고도 작은 USB 드라이브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가볍고 작은 물건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담고 있는지 민주는 아직 알지 못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평범한 택시 기사가 왜 그 이름 앞에서 굳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도 쉽게 잊지 못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조금 전으로 그날 하루는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다. 강민주는 아침 7시에 차고지를 나섰다. 택시는 오래됐지만 손질은 잘 돼 있었다. 미터기 옆에 걸린 방향제가 은은하게 흔들렸다. 그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도로로 나섰다. 출근 시간 차들이 밀려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다.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다. 첫 손님은 중년 여성이었다. 마트에 간다고 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돌렸다. 손님이 내리면서 잔돈을 거슬러 달라고 했다. 그는 1,000원짜리 2장을 건넸다. 여성은 한 장만 받고 나머지는 됐다고 했다. 민주는 고맙다는 말 대신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게 다였다. 늘 그런 하루였다. 점심 무렵에는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 도시락을 샀다. 운전석에 앉아 혼자 먹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직장인, 학생, 노인. 누구도 택시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민준도 굳이 내다보지 않았다. 숟가락을 놀리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건성으로 들었다. 어딘가에서 기업 비리 수사가 어떻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볼륨을 낮췄다. 그는 오래전부터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오후 들어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손님이 늘었다. 강남, 마포, 여의도. 민주는 말없이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손님들은 저마다 전화를 하거나 창밖을 봤다.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드물었고 민주는 그게 편했다. 15년째 그렇게 살아왔다. 말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존재를 줄였다. 딸에게도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다. 먼저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저녁 9시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손님이 내렸다. 중년 남자였다. 고급 양복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목적지는 도심 외곽의 조용한 골목이었다. 손님은 내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였다. 목소리가 낮고 빨랐다. 민주는 듣지 않으려 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오래된 습관이었다. 남자가 내리고 문이 닫혔다. 민주는 미터기를 확인하고 잔돈을 준비했다. 그런데 남자가 창문을 두드렸다. 지폐를 건네고는 거스름돈은 됐다고 했다. 그리고 빠르게 걸어갔다. 민주는 백미러로 그 뒷모습을 잠깐 봤다. 남자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어깨가 잔뜩 긴장돼 있었다. 그런 어깨를 가진 사람들을 민주는 예전에 많이 봤다. 그리고 민주는 뒷좌석을 확인했다. 봉투가 있었다. 두툼하고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였다. 시트 구석에 끼어 있었다. 남자가 흘리고 내린 것이었다. 민주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흔들자 안에서 단단한 것이 움직이는 느낌이 났다. 파출소에 맡겨야 했다. 그게 맞는 일이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는 2블록 거리에 있었다. 민주는 봉투를 조수석에 올려놓고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연락처라도 적혀 있으면 직접 돌려줄 수도 있었다. 그는 봉투 입구를 열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접힌 메모지 한 장과 USB 드라이브 하나가 보였다. 메모지를 꺼내 펼쳤다. 그 순간 손이 멈췄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고르게 두드렸다. 민주는 종이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실내등 불빛이 그의 얼굴과 종이 위를 함께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 짧은 문장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세 번째 읽을 때 그는 봉투를 조수석에서 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 15년이었다. 그 이름을 잊으려고 15년을 보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오늘 밤 빗속에 세워진 낡은 택시 안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골목 끝 가로등이 빗속에서 흔들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주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확히는 돌아갈 수가 없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택시 안에서 2시간을 보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고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메모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같은 이름이 거기 있었다. 파출소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봉투를 재킷 안쪽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좁은 복도가 낯설게 느껴졌다. 15년째 혼자 사는 집이었다. 신발을 벗고 불을 켰다. 부엌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아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냉장고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다. 민주는 USB 드라이브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검은 드라이브였다. 아무 표시도 없었다. 그는 그것을 쥐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서랍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한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앉아 있었다. 전원을 켜고 드라이브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압축 파일이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비밀번호를 알 리가 없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메모지를 다시 펼쳤다. 메모지에는 코드명 아래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었다. 이것을 끝내줄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민주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다. 글씨체는 낯설었다. 그런데 그 코드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민준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부엌 창문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아파트 맞은편 건물 불빛이 빗속에서 흔들렸다. 15년 전 민주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직장을 잃었고, 동료를 잃었고, 가족도 잃었다. 딸 유나는 그때 4살이었다. 전처는 민준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민준 자신도 때로는 그 선택이 맞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다. 버티면 더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사라졌다.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다. 하지만 살던 곳을 떠났고 하던 일을 그만뒀고 알던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다. 택시 면허를 딴 건 그로부터 1년 뒤였다. 말없이 달리고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달리는 일이 그에게는 맞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기억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기억이 봉투 하나에 담겨 뒷좌석에 남겨진 것이었다. 민주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압축 파일 앞에서 잠시 생각하다가 코드명을 비밀번호 창에 입력했다. 틀렸다. 다시 시도했다. 또 틀렸다. 3번째, 코드명 뒤에 숫자 몇 개를 붙였다. 그것은 그 사건이 시작된 연도였다. 화면이 열렸다. 파일 목록이 펼쳐졌다. 민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했다. 회사 이름, 사람 이름, 계좌번호. 그가 15년 전 조각조각 모았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다. 그가 끝내 채우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창가로 갔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날 밤만큼은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빗바람이 들어왔다. 이것을 끝내줄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차고지에 나갔다. 봉투는 재킷 안쪽에 넣어두었다. 집에 두고 오는 것이 더 불안했다. 차고지에 도착해 택시 문을 열고 앉았지만 시동은 걸지 않았다.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바라봤다. 어젯밤 화면에서 본 파일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결국 오전 영업을 시작했다. 달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손님을 태우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백미러를 확인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 오래전에 몸에 밴 습관이었다.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그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걸 민주는 새삼 깨달았다. 점심 무렵 그는 어젯밤 손님을 내려줬던 골목 근처를 지나쳤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다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골목 입구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어제는 없던 차였다. 짙은색 세단이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냥 지나쳤다. 오후 2시쯤 그는 강변 쪽 공영주차장에 잠깐 차를 세웠다. 점심을 걸렀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와서 운전석에 앉아 먹었다. 한 입 베어 물다가 사이드 미러에서 무언가를 포착했다. 여자였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 단정한 재킷 차림이었다. 주차장 입구 쪽 기둥 옆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민준이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다. 민준은 삼각김밥을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기지개를 켜는 척하며 주변을 훑었다. 여자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민주는 다시 차에 탔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를 봤다. 여자가 움직였다.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도로로 나섰다. 두 블록을 달렸다. 신호에 걸렸다. 백미러를 다시 봤다. 짙은 색 세단 한 대가 세 칸 뒤에 있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민주는 우회전을 했다. 세단도 우회전을 했다. 그는 핸들을 꽉 쥐었다. 골목으로 들어섰다. 세단이 따라왔다. 민주는 속도를 낮췄다. 세단도 속도를 낮췄다. 그는 좁은 주차 골목 안으로 차를 밀어 넣었다. 세단은 골목 입구에서 멈췄다. 잠시 후 떠났다. 민주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수석 창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여자였다. 재킷 차림의 그 여자였다. 그녀는 손에 신분증을 들고 있었다. 민주는 창문을 내렸다. 여자는 신분증을 창문 안으로 들이밀었다.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 한수진이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백미러를 한 번 더 봤다. 골목 입구는 비어 있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한수진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어젯밤 이 근처에서 손님을 태웠냐고 물었다. 민주는 많은 손님을 태웠다고 했다. 그녀는 고급 양복 차림의 50대 남성이라고 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한수진은 민준을 바라봤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재킷 안쪽을 한번 봤다가 다시 얼굴로 시선을 올렸다. 그녀는 말했다. 그 손님이 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수도 있다고. 혹시 발견한 게 있냐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한수진은 명함을 꺼내 건넸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민주는 명함을 받아 쥔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민주는 명함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봉투가 든 안쪽 주머니 바로 옆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영업을 일찍 끝냈다. 차고지에 택시를 반납하고 버스를 탔다. 평소엔 걷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걷고 싶지 않았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내다봤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퇴근길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탔다 내렸다. 민주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한수진이라는 형사가 마음에 걸렸다. 그녀가 봉투를 알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아니면 봉투를 두고 내린 그 남자를 알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민주는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양복 차림, 긴장된 어깨, 짧고 낮은 통화, 그리고 뒷좌석에 남겨진 봉투. 일부러 두고 내린 걸까? 그 생각이 처음 든 건 어젯밤이었다. 처음엔 그냥 흘러버렸는데 오늘 한수진을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분실이라면 남자가 파출소에 신고했을 것이다. 그런데 형사가 먼저 찾아왔다. 분실 신고를 받고 움직이는 형사는 저런 눈빛을 갖지 않는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파일 목록을 천천히 훑었다. 어젯밤엔 너무 놀란 나머지 제대로 읽지 못했다. 오늘은 천천히 봤다. 파일들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뉘어 있었다. 자금 흐름 내역, 내부 회의록, 그리고 이름 목록. 민주는 이름 목록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이름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이태준, 그룹 회장. 민준이 15년 전 끝까지 쫓았지만 끝내 건드리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그 아래로 계열사 임원들,
외부 회계법인 이름, 유령법인 목록이 이어졌다. 민주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퍼즐이 맞춰질수록 그림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그림이 얼마나 큰지도 그가 15년 전 포기한 이유가 있었다. 그때 민준에게 경고가 왔었다.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었다. 그냥 어느 날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다음 날도 있었다. 민주는 상사에게 보고했다.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 후 민준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사라졌다. 백업 파일도 없었다. 그는 그때 알았다. 조직 안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민주는 노트북을 닫았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아래 골목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짙은색 세단이었다. 어제 미행하던 차와 같은 색이었다. 번호판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민주는 컵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창가에 바짝 붙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 2명이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담배 연기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그는 침실로 들어갔다. 봉투를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넣었다. 그리고 외투를 챙겼다. 뒷문으로 건물을 나섰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왔다. 세단이 있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걸었다. 걸으면서 한수진의 명함을 꺼냈다. 뒤집어 봤다. 앞면에는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만 있었다. 민주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전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아직 더 확인해야 할까? 그는 편의점 앞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수화기를 들었다. 동전을 넣으려다 멈췄다. 한수진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15년 전에도 믿었다가 배신당했다. 그는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부스 밖으로 나왔다. 밤바람이 불었다. 민주는 외투깃을 세웠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나쳤다는 것을. 민준이 한수진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흘 후였다. 그 사흘 동안 그는 매일 택시를 몰았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집 앞 골목에는 매일 밤 짙은 색 세단이 있었다. 항상 같은 자리는 아니었다. 조금씩 위치를 바꿨다. 그걸 알아챘을 때 민주는 상대가 그냥 심심풀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집 근처가 아닌 2정거장 떨어진 편의점 앞이었다. 한수진은 2번째 신호에 받았다. 민주는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냥 어젯밤 골목건으로 연락한다고 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한수진은 알겠다고 했다. 어디서 만날 수 있냐고 물었다. 민주는 장소를 말했다. 번화가에서 벗어난 조용한 국밥집이었다. 한수진은 1시간 후에 보자고 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가 아닌 안쪽 구석 자리였다. 민주는 그 선택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았다. 둘 다 주문을 하지 않았다. 한수진이 먼저 말했다. 봉투를 갖고 있냐고. 민주는 그렇다고 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열어봤냐고. 민주는 대답하기 전에 그녀를 살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손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녹음기나 마이크를 숨길 만한 자리에 손을 두지 않았다. 민주는 오래전에 그런 것들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는 열어봤다고 했다. 한수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놀람과 안도가 섞인 것 같았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럼 이미 알겠네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수진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성훈, 봉투를 두고 내린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이태준 그룹의 재무이사였다. 그녀는 6개월째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분식회계. 오성훈은 내부에서 증거를 모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거래할 대상을 찾지 못했다. 수사기관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섣불리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다 민준의 택시를 탔다. 한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강민준 씨, 예전에 금융감독원에 계셨죠? 민준은 굳었다. 그녀는 계속했다. 특별조사팀. 이태준 그룹 첫 번째 조사 때 수석으로 참여했던 분. 그때 보고서가 갑자기 사라지고 얼마 후 퇴직하셨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부정할 수도 없었고 확인해 줄 마음도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로에 차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오후였다. 한수진은 말했다. 오성훈이 그 봉투를 민준의 택시에 남긴 건 우연이 아니었다고. 그가 민준을 알아봤다고. 15년 전 그 사건을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직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선택한 것이라고. 민준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한수진을 바라봤다. 그는 낮게 물었다. 오성우는 지금 어디 있냐고. 한수진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사흘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민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봤다. 물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수진이 물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민주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생각해보겠다고. 그는 국밥집을 나왔다. 바깥은 맑았다. 햇빛이 강했다. 민주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15년 전 포기했던 그 파일. 그것을 이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손 안에 들어온 것이었다. 발걸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래간만이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유나의 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신호가 갔다. 3번, 4번. 받지 않았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다 5번째 신호에 연결음이 들렸다.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왜 전화했냐고 물었다. 안부가 아니라 이유를 먼저 물었다. 민주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바쁘다고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 한동안 서 있었다. 빗방울이 부스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었다. 유리창 너머로 젖은 골목이 보였다. 행인들이 우산을 펼쳤다. 민주는 우산이 없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다. 유나가 19살이 됐다는 걸 민주는 얼마 전에야 알았다.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도 전처가 보내온 짧은 문자 하나로 알았다. 축하한다는 말을 보내려다 보내지 못했다. 무슨 자격으로 축하를 하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유나가 4살이던 그해 민주는 선택을 했다. 딸아이 어린이집 앞에 낯선 차가 이틀 연속 서 있던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 보고서를 폐기하고 사직서를 냈다. 상사에게도 동료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사라졌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전처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그런데 민준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입을 닫았다. 결국 이혼 서류가 왔다. 민주는 서명했다. 그 이후로 15년이었다. 그는 비를 맞으며 걸으면서 오성훈을 생각했다. 사흘째 연락이 끊긴 남자. 증거를 모아 민준의 택시에 올라탔던 남자.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한수진은 표정을 숨겼지만 걱정하고 있다는 게 보였다.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편의점 처마 아래로 들어섰다. 빗속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봤다. 젖은 도로에 불빛이 반사됐다. 그는 재킷 안쪽에 손을 넣었다. 봉투가 있었다. 여전히 거기 있었다. 이것을 끝내줄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오성훈이 그 문장을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민주는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긴장된 어깨, 낮고 빠른 통화 목소리, 그리고 봉투를 두고 내린 뒷모습. 그것이 계획된 행동이었다면 그 남자는 민준을 믿은 것이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민준은 휴대폰을 꺼냈다. 한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다. 그는 짧게 말했다. 돕겠다고. 한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깐의 침묵 뒤에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고 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다시 빗속으로 나섰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빨라졌다. 무거웠던 것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무거워지기로 결심한 느낌이었다. 15년 동안 내려놓았던 짐을 다시 드는 것.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골목 끝에서 민주는 뒤를 한번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빗속에 가로등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진이 보내온 주소는 병원이었다. 민주는 주소를 보고 잠시 멈췄다. 무슨 병원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냥 층수와 호수만 있었다. 그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찾아갔다. 도심 외곽의 작은 병원이었다. 간판도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복도에서 한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다.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복도 끝쪽으로 걸었다. 민준이 따라갔다. 닫힌 문 앞에서 한수진이 멈췄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손편지였다. 민주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오성훈의 글씨였다. 편지는 짧았다. 민준 씨에게 라고 시작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겁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졌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택시에 올라타기 전부터요. 민주는 읽던 손이 멈췄다. 편지는 계속됐다. 오성우는 이태준 그룹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조직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알면서 들어간 것이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수사기관에 넘기려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민준의 이름을 알게 됐다고 했다. 15년 전 그 조사를 가장 깊이 팠던 사람, 그리고 조직을 떠나 택시를 모는 사람. 오성우는 3달 동안 민준을 관찰했다고 했다. 그가 어느 구역을 달리는지,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골목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날 밤 직접 그 택시를 탔다. 민준은 편지에서 눈을 들어 한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말했다. 오성훈이 사흘 전 이 병원에 실려왔다고. 조직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지금은 안정됐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민주는 닫힌 문을 바라봤다. 한수진이 말을 이었다. 오성훈이 민준에게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그런데 당신 말고는 없었다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한수진이 말했다. 들어가도 된다고. 오성훈이 보고 싶어 한다고.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운 오성훈은 민준이 기억하는 그 남자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양복도 없고 서류 가방도 없었다. 환자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서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다. 고맙다고 했다. 버려주지 않아서. 민주는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연도를. 오성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조사하면서 알게 됐다고 했다. 그 코드명이 붙은 사건이 시작된 연도. 당신이 가장 아꼈던 숫자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보였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오성훈이 다시 말했다. 파일 안에 마지막 조각이 있다고. 이태준이 직접 서명한 문서가 있다고.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고 했다. 이미 확인했다고. 오성훈은 눈을 감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가주실 수 있냐고. 민주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러겠다고. 민준과 한수진이 움직이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다. 파일 안에 있던 마지막 문서는 이태준이 직접 서명한 비자금 조성 지시서였다. 유령법인 세 곳을 통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성훈이 6개월에 걸쳐 조각조각 모은 것이었다. 민주는 그 파일을 다시 열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다. 15년 전 자신이 채우지 못했던 빈칸들이 하나씩 메워졌다. 한수진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상급자 한 명에게만 보고했다. 조직 내부에 이태준 쪽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위를 최소화했다. 민주는 그 판단이 옳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15년 전 작성했던 초안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보완해줬다. 오성훈의 파일과 민준의 기억이 합쳐지자 그림이 완성됐다. 영장이 청구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민준은 그 소식을 택시 안에서 들었다. 라디오 뉴스였다. 대기업 회장 이태준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민주는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운 채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 손님은 없었다. 혼자였다. 신호가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유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유나가 세 번째 신호에 받았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조금 덜 차가웠다. 민주는 밥 먹었냐고 물었다. 유나는 먹었다고 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할 말을 여러 번 다듬었다가 그냥 말했다. 한번 보고 싶다고. 유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 언제냐고 물었다. 그들이 만난 곳은 유나가 다니는 대학교 앞이었다. 넓은 돌계단이 있는 정문이었다. 민준이 먼저 도착해서 계단 아래 서 있었다. 유나가 걸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숨을 한 번 참았다. 키가 많이 컸다. 걸음걸이가 전철을 닮아 있었다. 유나는 민준 앞에 서서 그를 올려다봤다. 눈이 금세 빨개졌다. 민준은 먼저 말하지 않았다. 유나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유나가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왜 그냥 사라진 거냐고. 어릴 때 아빠가 왜 없는지 물으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다고.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유나 잘못이 아니라고. 한 번도 유나 잘못인 적이 없었다고. 아빠가 겁쟁이였다고. 지켜주려고 했는데 결국 더 멀어졌다고. 유나는 소매로 눈을 닦았다. 주변의 학생들이 지나갔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민주는 유나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유나는 피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그것으로. 그날 밤 민주는 오성훈이 있는 병원에 들렀다. 오성훈은 이제 앉을 수 있었다. 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다. 민주는 뉴스 들었냐고 물었다. 오성훈은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말했다. 고맙다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한 것뿐이라고 했다. 오성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도 택시 몰 것 같다고. 오성훈이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민주는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에 세워둔 택시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미터기 옆에 걸린 방향제가 흔들렸다. 그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도로로 나섰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쳤다.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주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뺐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쫓기지 않는 밤이었다.